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국어를 책임지고 있는 재영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오신화를 계속 읽어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오늘 세 번째 시간 용궁보영록을 읽어볼 텐데요. 이건 이제 용궁의 잔치에 한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초대를 받아서 간 이야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특히 김실습의 생애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김실습이가 5살 때 한문을 깨쳤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은 천재, 영재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이제 퍼져가지고 세종대왕님께서 초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초대를 해서 이 기특한 꼬마야 한번 시를 써보거라 라고 했는데 시를 너무 잘 쓴 거죠. 그래서 세종대왕님께서 막 비단도 하사하시고 막 선물도 많이 주시고 했다고 하거든요. 그 이후로도 굉장히 이제 궁에 초대를 좀 많이 받아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종대왕님의 사랑을 듬뿍듬뿍 받으신 거죠. 그래서 김실습이가 자신의 어떤 그 일화를 생각하면서 이 소설을 썼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같이 읽어보고요. 문제도 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 줄거리부터 한번 볼게요. 시몬에 능한 한생은 어느 날 꿈속에서 꿈 안에 들어가죠. 용왕이 보낸 사자를 따라서 용궁으로 초대되어 갑니다. 수정궁에 들어가 보니까 3명의 왕이 있는 거예요. 신왕, 조광신하고 그리고 이제 낙하신하고 병난신이 이제 초대되어 있었던 거죠. 용왕은 한생을 청한 이유가 용왕 딸의 하촉 동방을 밝힐 가해각의 상냥문을 부탁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조금 약간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요. 화촉 동방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첫날 밤에 신랑하고 신부가 자는 방을 얘기를 합니다. 용왕의 딸이 이제 결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회각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뭐 궁전 같은 거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상냥문을 이제 부탁을 했는데 그 상냥문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 기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상냥이라고 하는 거를 집을 지을 때 큰 그 기둥이 되는 건데 그 기둥을 이제 올리는 일이거든요. 그 올리는 일을 축복하는 글을 써줘요. 예전에는 집을 짓고 나서 항상 상냥문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냥문을 쓴 다음에 거기 위에다가 붙이면은 이 집이 굉장히 튼튼하고 무너지지 않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잘 산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상냥문을 좀 지어달라 라고 해서 한생을 초대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지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용왕은 그 재주를 크게 칭찬을 하고 잔치를 베풀어서 대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김실습의 생애하고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죠. 그죠? 여기서 멈추십시오. 여기는 다만 상관께서 실력으로 오르시는 곳입니다. 저희들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잔치를 이제 베풀고 나서 이 용왕이 너가 하고 싶은 거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곳을 구경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 한생이 이 곳을 구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상관께서 실력으로 오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도 아직 못 가봤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지금 누각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 누각의 위층은 구름 속에 솟아 있어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오를 수가 없는 곳입니다. 여기 지금 이 누각이 나오는데 이 누각은 조원지루예요. 앞에 이제 생략이 돼버려 가지고요. 이 조원지루라고 하는 곳인데 이 한생이가 용궁을 지금 관람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구경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곳이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오를 수 없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아쉽겠죠? 예, 볼 수가 없어서. 자, 그래서 이 한생은 할 수 없이 그만 내려와서 또 다른 곳에 이르니 이곳은 곧 능허지각이었다. 자, 이 능허지각은 또 두 번째로 보는 곳입니다. 이 한생이가 지금 구경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 한생이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이 주인공인데 이 한생은 현실에서는 굉장히 불우한 선비입니다.
이게 벼슬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되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 그런 선비인데요. 꿈속에서는 용궁에 가서 재능을 펼치고 인정을 받는 것으로 나오죠. 이것 또한 이 그 김시습 작가의 어떤 처지와 내적 욕구가 반영됐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한생이 묻습니다. 이 집은 무엇하는 곳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잠시만 이게 보시면 제가 그 용궁에서 관람하는 것을 1에서 7까지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1에서 7까지 정리를 할 건데요. 여기서는 이 한생이 관람한 용궁의 건물하고 물건들이에요. 이 용궁의 아름다움과 초월적인 권위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작가가 좀 의도적으로 과장을 해서 서술을 하고 있거든요.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능어지각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이 집은 무엇하는 곳인가요? 자, 사자가 대답을 합니다. 이곳은 상관께서 하늘에 조회를 할 때 모든 행장과 의관을 차리시는 곳입니다. 조회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임금한테 문안을 드리고 정사를 아뢰는 일을 얘기하는 거죠. 용왕은 하늘의 그 존재에게 이렇게 인사를 매일매일 드려요. 그리고 용궁에서 있었던 일을 아뢰는 일을 하는 거죠. 한생은 다시 그 기구를 구경시켜 달라고 청했다. 사자가 인도한 곳에 이르니까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 모양은 둥근 거울과 같고 빛이 번뜩 여서 바라보기가 어려웠다. 한생은 물었다. 이것은 무엇이요? 사자는 대답했다. 번개를 맡은 전모의 거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관람하는 것은 전모의 거울인데요. 이것은 상감의 무소불위한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 누구도 만질 수 없는 무소불위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용왕이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는 거죠. 이 번개를 이제 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물건이 있는데 마치 북처럼 생겼으므로 학생이 한번 쳐다보자 하니까 사자가 말합니다. 치지 마십시오. 만일 이 복을 한번 치면은 100가지 물건이 진동하게 되니 이것은 천둥을 맡은 내공의 북입니다. 자, 이거 북입니다. 북이라고 되어 있는데 북입니다. 이 내공의 북은 한생이 또 관람하는 물건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도 상감의 무소불위한 권력을 상징합니다. 자, 또 한 곳에는 목탁과 같은 물건이 있으므로 학생이 이것을 흔들어 보려고 하자 사자가 말하죠. 자, 그래서 이 목탁은 상감의 무소불위한 권력을 또 상징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바람을 불게 하는 목탁입니다. 만일 이것을 한번 흔들면은 산의 바위가 무너지고 큰 나무가 어떻다고 합니까? 뽑힌다라고 되어 있죠. 자, 또 한 물건이 있는데 모양이 빗자루와 같고 그 옆에는 물을 길어 놓은 항아리가 있었다. 자, 여기 지금 빗자루하고 항아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빗자루하고 이 항아리도 이 상감의 무소불위한 권력을 상징합니다. 한생이 빗자루를 들어서 그 물을 뿌려 보려고 했는데 그러나 이때 사자가 말합니다. 이 비를 한번 뿌리면은 홍수가 나서 천지가 막 물나라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 현세의 권력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권력을 경험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현세로 돌아온 학생한테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에 한생이 묻습니다. 그러면은 어찌해서 여기에는 구름을 불어넣는 기구는 비치하지 않았소? 사자가 말합니다. 구름이야 상감의 실력으로 되는 것이지 기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천둥, 번개, 비 같은 것을 맡은 분은 어디 계시오? 자, 옥황상제님께서 그들을 가두어 두었다가 우리 상관께서 나오시면은 집합시킵니다.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은 또 이 상감의 무소불위한 권력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 위에 기고도 되게 많았는데 무엇이 무엇인지 일일이 알 길이 없었다. 다만 길이가 긴 건물 하나가 둘러 있는데 문제는
문에는 튼튼한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것도 지금 길이가 긴 건물 하나가 있는데요. 이것도 상감의 무소불위한 권력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또 뭐냐 또 물어보죠. 자, 사자가 말합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요. 이곳은 상감께서 칠보를 간직해 두신 곳이라고 합니다. 칠보는 7가지 보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에 한생은 얼마 동안 구경을 했는데 다 볼 수가 없기에 그만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람한 문들이 하도 많아서 나갈 곳을 알 수가 없어서 부득이 사자에게 길을 인도해 달라고 청한 다음에야 비로소 본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가서 용왕님한테 감사의 뜻을 표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도 보시면은 굉장히 이 규모가 과장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한생이 현실에서는 맛보지 못하는 초월적인 권력의 극한을 맛보게 되는 거죠. 예, 대왕의 높으신 은덕으로 속세에서 보지 못했던 성경을 구경을 했습니다. 한생은 곧 2번 절하고 작별의 인사를 올렸다. 이에 용왕은 산호반 위에 깨끗한 굿을 두하라고 빙초 두피를 담아서 노자에 쓰라고 줬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산호반은 쟁반이에요. 쟁반 위에다가 굿을 2개 하고 그 빙초가 뭐냐면 아주 아름답고 깨끗한 비단을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그 비단 두피를 담아가지고 노자에 쓰라고 주는 거죠. 문 바깥까지 나와서 한송을 했다. 이때 새 손님도 함께 하직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아까 그 새 손님은 기억나시죠? 앞에 서 나왔던 조광신하고 낙하신하고 병난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한생이 용궁을 아주 잘 관람을 하고 용왕하고 작별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용왕은 다시 2 사자를 시켜서 산을 뚫고 물을 헤치는 기구를 가지고 한생을 인도하게 했다. 굉장히 융숭한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자 한 사람이 한생에게 말하죠. 선생께서는 제 등에 엎여서 잠시 눈을 감으십시오. 한생은 그의 말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또 사자 한 사람은 기계를 들고 앞길을 인도를 하는데 마치 몸이 공중으로 날아가는 것 같고 다만 바람소리하고 물소리가 끊어지지 않을 뿐이었다. 이윽고 그 소리가 그쳐서 한생이 눈을 떡 떠보니까 자기는 자기 집 방 안에 누워 있는 거죠. 자, 돌아왔습니다. 꿈에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환몽구조죠. 예, 꿈에 들어가서 꿈에서 이제 일을 겪은 다음에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이야기. 그래서 이 초월적인 세계의 권위가 바로 이제 꿈의 세계였고요. 현실에서는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서 느끼는 이제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생은 놀라서 문 밖으로 나가서 보니까 하늘에는 별이 드물고 닭은 새해가 울어서 밤이 이미 오경이나 되었습니다. 이 오경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걸까요? 오경은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난 거죠. 그래서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새벽 시간이 뭔가 쓸쓸함과 허무함을 더해주는 배경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자기가 꿈에서 깨가지고 딱 보니까 이게 품속에 손을 넣어 보니까요. 용왕이 준 구슬하고 빙초가 들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용왕이 준 구슬하고 빙초가 꿈에서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꿈속의 경험하고 이 현실 사이가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생은 이것을 대나무 상자에 깊이 간직하고 남에게 보이지 않았다. 그 뒤에 한생은 세상의 명리를 마음에 두지 않고 명산으로 들어갔는데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꿈속의 경험을 통해서 현세의 부귀영화가 부질없구나. 자, 이 부질없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깨달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냥 산에 들어가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그 김실습의 생애와 연결이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한생이 꿈에서 깨어나고 나서 명산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잘 들어보셨나요? 자, 여기서는 굉장히 구경을 많이 해가지고요.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물건들도 많이 보고 좋겠죠. 예, 영궁 한번 구경해보고 싶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한생이 꿈속에서 영궁으로 초대되어서 겪은 일을 내용으로 한 한문소설입니다. 그래서 꿈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몽유롭게 소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주인공이 꿈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설정은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려고 하지만 세상에 받아들여주지 않는 데서 오는 작가의 불만을 나타낸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김시습의 생애를 보시면은 얘가 이제 세조가 왕위 찬탈을 하게 되면서 생육신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세조가 왕위 찬탈을 이제 하게 되면서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했어요. 자기는 지조와 절개를 지키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벼슬도 하지 않고 세상을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살았거든요. 아무래도 그냥 그런 데서 오는 그런 불만이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이 주제는 화려한 용궁에서의 능력 발휘와 삶의 무상함을 보여주고 있는 소설이었습니다. 자, 문제도 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글을 연극으로 한번 공연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1번. 이 작품의 배경이 용궁이기에 환상적인 느낌이 들도록 무대를 좀 꾸며야겠다. 그리고 2번. 한생은 용궁의 신비로운 사물을 구경할 때마다 놀라거나 감탄하는 표정을 짓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현실로 돌아오는 장면의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슬프고 애잔한 배경음악을 깔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4번 마지막 장면에서 세속의 명리가 부질없음을 말하는 독백으로 처리하고 막을 내리면 되겠는데 점점점점. 그리고 5번 한생이 현실로 돌아왔을 때 환상적인 느낌이 들도록 무대 조명으로 공간 이동을 상징적으로 보여줘도 좋을 것 같아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셨죠? 벌써 푸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답은 몇 번인가요? 답은 짜자자잔. 자, 3번입니다. 3번. 사자의 등에 업혀오는 장면으로 이제 물소리하고 막 바람소리가 났었거든요. 자, 그러한 효과음을 내면서 긴박한 리듬의 배경음악을 활용해서 상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슬픈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도 한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금오시나 지금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합니다. 아자아자 화이팅!